제8부 29 마이클 코르레오네는 모든 우발적 사건에 대비해서 경계태세를 갖추었다. 그의 계획은 한 채의 오차도 없었고 신변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했다. 그는 1년 동안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충분히 준비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운명의 여신은 이상한 방법으로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마이클 코르레오네의 계획에 차질을 가져온 사람은 바로 위대한 돈 코르레오네였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아침 여자들이 성당에 간 사이에 돈 비토 코르레오네는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헐렁한 회색 바지에 색바랜 푸른 셔츠를 입고 회색 띠가 둘러진 낡고 찌그러진 중절모를 썼다. 몇 년 사이에 체중이 많이 불은 돈 코르레오네는 매일 토마토 밭에서 일했다. 그는 건강 때문이라 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없었다. 사실 그는 밭 가꾸기를 좋아했다. 특히 아침 일찍 일어나 밭을 돌아볼 때마다 60년 전 시칠리아에서 보낸 어린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 들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슬픈 기억도 공포감 없이 떠올랐다. 줄지어 서 있는 콩나무 끝에는 하얗고 조그만 꽃이 피어났고 밭 주위로 억세고 시퍼런 골파들이 울타리처럼 자라나 있었다. 밭 아래쪽에는 주둥이가 달린 커다란 통이 보초처럼 늘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통 안에는 밭을 기름지게 해주는 질척질척한 쇠똥이 가득 들어 있었다. 또 밭의 한쪽에는 그가 손수 만든 네모난 나무 틀이 있고 틀에는 두꺼운 흰색 녹건이 이리저리 얽혀 있고 그 사이에 기다란 나무막대가 꽂혀 있었다. 그리고 틀 위로 토마토 줄기가 쭉쭉 뻗어 있었다. 돈 코르레오네는 서둘러 밭에 물을 주었다. 햇빛이 너무 뜨거워지기 전에 물을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물이 햇빛의 프리즘 역할을 해서 상추 잎이 종이처럼 타들어가기 때문이다. 물도 중요하지만 햇볕은 그보다 더 중요했다. 아니,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맞지 않으면 상추 농사는 헛수고하기 딱 알맞았다. 돈 코르레오네는 밭을 가로질러 개미를 잡으러 갔다. 밭에 개미들이 많다는 것은 채소에 벌레가 있어서 개미들이 그 벌레들을 쫓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는 농약을 뿌려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시간에 맞춰 물을 주었다. 햇빛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농사는 모름지기 정성을 들여야 해.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 막대기를 받쳐주어야 할 토마토 나무가 몇 그루 더 생겼기에 그는 다시 허리를 구부렸다. 이 마지막 일학만 손보면 집으로 돌아가도 될 것 같았다. 그때 갑자기 머리 바로 위에서 뜨거운 태양이 내려 쬐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눈앞에 황금색 점들이 춤추듯 어른거렸다. 그는 어지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그때 밭을 가로질러 마이클의 장남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순간 그의 시야에 누런 장막이 드리워지면서 손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돈 코르레오네는 속지 않았다. 그는 노련한 사람이었다. 그는 뜨거운 누런 장막 뒤에 숨어있는 죽음이 그를 향해 달려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손자에게 이쪽으로 오지 말라고 손을 저었다. 바로 그때였다. 커다란 망치로 맞은 듯 가슴이 뻐근하고 질식할 것 같았다. 그는 땅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소녀는 아빠를 부르러 달려갔다. 마이클 코르레오네와 저택 정문을 지키던 몇 명의 사람들이 밭으로 달려봤다. 돈 코르레오네가 흙을 옮겨진 채 앞으로 쓰러져 있었다. 그들은 대부를 일으켜 판석으로 만든 테라스 그늘로 옮겼다. 사람들이 구급차를 부르러 간 사이 마이클은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고 손을 꼭 쥐었다. 돈 코르레오네는 아들을 버리고 힘겹게 눈을 떴다. 격심한 심장마비로 혈색 좋았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임종 직전이었다. 바람을 타고 흙냄새가 풍겨왔다. 다시 누런 장막이 그의 시야를 덮었다. 인생은 정말 아름답다. 돈 코르레오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였다. 돈 코르레오네는 여자들이 우는 모습을 보지 않으려는 듯 그들이 성당으로 돌아오기 전에 숨을 거두었다. 구급차와 의사가 도착하기 전이었다. 그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손을 잡고 남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숨을 거두었다.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뉴욕의 오데 패밀리와 테시오와 클레멘자의 패밀리에서는 각각 대부와 카프레짐들이 참석했다. 조니 폰테인도 마이클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에 참석해서
타블로이드판 신문의 머리 기사를 장식했다. 폰테인은 신문에 비토 코를레오네가 자기 대부이며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며 그런 분에게 마지막으로 존경을 표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그 사실을 누가 알게 되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추도사를 실었다. 빈소는 구식으로 저택에 마련되었다. 아메리고 보나세라는 어머니가 딸의 결혼 준비를 하듯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솜씨로 옛 친구인 대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위해 정성을 쏟았다. 모두들 죽음조차도 위대한 대부의 얼굴에서 고귀함과 위엄을 지우지 못했다고 한마디씩 했다. 아메리고 보나세라는 그런 말을 듣고 그것을 자기 손으로 해냈다는 자부심에 어깨가 으쓱했다. 오직 그만이 돈 코를레오네의 얼굴에 얼마나 끔찍한 죽음의 흔적이 남아있었는지 알고 있었다. 옛 친구들과 충복들이 모두 찾아왔다. 나조린과 그의 아내 그리고 딸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고 라스베가스에서 루시 맨시니도 프레디와 함께 도착했다. 톰 헤이건과 그의 가족,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의 대부, 보스턴과 클리블랜드의 대부도 참석했다. 로코 램포네와 엘버트 네리는 클레멘자, 테시오 그리고 당연한 일이지만 마이클, 프레디와 함께 운구를 했다. 저택의 안팎은 조화들로 가득 찼다. 저택의 정문 밖에는 신문기자와 사진기자들이 장사진을 쳤고 FBI 요원들은 트럭에 탄 채 이 서사시를 무비 카메라로 기록하고 있었다. 몇몇 신문기자들은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오려고 몸싸움을 벌였지만 정문과 울타리마다 안전요원들이 철동 같은 경비를 서며 신분증이나 초대장을 요구했다. 그들은 출입이 금지되었지만 밖으로 음료수를 갖다 주는 등 최대한의 예의를 갖춘 대접을 받았다. 그들은 저택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려고 했지만 조문객들은 굳은 표정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마이클 코르네오네는 그의 하루 종일 케이, 톰 헤이건, 프레디와 모퉁이 서재에 있었다. 조문객들이 그를 찾아와 애도를 표했다. 마이클은 그들이 자기를 대부 또는 돈 마이클이라 불러도 예의를 다해 응대했다. 오직 케이만이 그 입술이 불쾌감으로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얼마 후에 클레멘자와 테시오도 그들에게 합류했다. 마이클은 손수 그들에게 술을 접대했다. 사업에 관한 이야기가 잠시 오갔다. 마이클은 그들에게 저택이 한 개발업자에게 팔렸다는 소식을 전했다. 여기에서 막대한 수익이 생겼으니 이 또한 위대한 대부의 사업적 소환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제 제국을 서부로 옮기는 일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다. 그것은 코를레오네 패밀리가 뉴욕에 대한 영향력을 청산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이런 조치는 대부가 은퇴하거나 사망했을 때 실행에 옮기려던 것이었다. 조문객 중 누군가 저택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는 것도 코니 코를레오네와 카를로 리치의 결혼식 이후 거의 10년 만의 일이라고 말했다. 마이클은 창가로 가서 정문을 내다보았다. 10년 전 정문의 한켠에 케이가 앉아있을 적에는 자기에게 이런 이상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그래도 인생은 아름답다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다. 마이클은 아버지가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죽음을 너무 숭고하게 생각해서 철학적으로라도 설명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마이클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매장할 시간이 되었다. 위대한 돈 코를레오네를 땅에 묻을 시간인 것이다. 마이클은 케이와 손을 잡고 조문객들이 있는 정원으로 나갔다. 그 뒤를 카프레짐과 그의 부하들이 따랐고 그 뒤에는 생전에 대부에게 은혜를 입었던 누추한 사람들이 따랐다. 제빵업자 나조린, 과부 콜롬보 부인과 그녀의 아들, 그리고 엄격하지만 공정하게 지배했던 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다. 심지어는 그의 적이었던 사람들도 찾아와 그에게 경의를 표했다. 마이클은 침착하고 정중한 태도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에게서 감정이 복받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만약 내가 죽어가면서 인생은 정말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다른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을 것이다. 마이클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일 내가 그 정도로 나를 믿을 수 있다면 다른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을 것이다. 그도 아버지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자식을 기르고 가정을 돌보고 그의 제국을 다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자식들은
다른 세상에서 자라게 될 것이다. 그 애들은 의사도 예술가도 과학자도 될 수 있다. 정치가가 될 수도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뭐든지 될 수 있다. 그들이 인류라는 보편적인 가족에 편입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강력한 힘을 가진 사려 깊은 부모로서 보편적인 가족을 언제나 조심스럽게 경계해야 할 것이다. 장례식 다음 날 코를레오네 패밀리의 핵심 간부들이 모두 저택에 모였다. 정오 직전에 그들은 돈 코를레오네의 텅 빈 집으로 들어갔고 마이클 코를레오네가 그들을 맞이했다. 모퉁이 서재에 사람들이 꽉 들어찼다. 거기에는 두 카프레짐 클레멘즈와 테시오, 사려 깊고 유능해 보이는 로코 램포네도 있었고 카를로 리치는 자신의 처지를 잘 아는 듯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톰 헤이건도 이 위기 상황에 힘을 합치려고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달려왔고 엘버트 네리는 마이클 입에 꼭 붙어 새로운 대부에게 담뱃불을 붙여주거나 술을 갖다 주는 등 코를레오네 패밀리의 최근 불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충성을 다했다. 돈 코를레오네의 죽음은 패밀리에게 엄청난 불운이었다. 그가 없으면 영향력의 절반이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바르지니와 타탈리아 연합 세력에 대해서도 대항할 힘을 거의 잃었다. 서재에 있는 사람들 모두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이클이 무슨 말을 할지 기대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 마이클은 아직 새로운 대부감이 아니었다. 그는 그런 칭호나 지위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만약 대부가 살아있다면 자기 아들에게 그 지위를 확실하게 선계해 주었을 것이다. 어쨌든 지금의 상태로는 확실하지 않았다. 마이클은 내리가 마실 것을 가져온 뒤에야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어떤 심정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희 아버지를 존경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자신과 가족에 대해 걱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번 일이 우리가 추진해온 계획과 제가 말씀드린 약속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그 대답을 드리죠. 아무 영향도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은 예전처럼 진행될 겁니다. 클레멘자는 덥수룩 하고 물소처럼 커다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하고 뒤룩뒤룩 찐 살이 밑으로 쳐져서 깊은 주름이 잡힌 얼굴에는 불쾌한 기색이 가득했다. 바르지니와 타탈리아 패밀리는 우리에게 강공으로 나올 거야. 자넨 그들과 싸우지 않으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거야. 방 안의 사람들 시선이 일제히 클리멘자에게 쏠렸다. 돈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마이클에 대한 의례적인 호칭조차 쓰지 않았던 것이다. 어떻게 될지 기다려봅시다. 그들이 먼저 평화협정을 깨뜨리라고 내버려 둡시다. 테시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이미 평화를 깨뜨렸어. 그들은 오늘 아침 브루클린에 도박장을 2군데 열었어요.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경찰서장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 한 달 안에 브루클린에는 내 모자를 끌어둘 곳도 없어질 거요. 마이클은 의미심장한 눈길로 그를 노려보았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테시오가 단비처럼 조그만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아무것도. 괜한 골칫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 잘 하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겁니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 무슨 자극을 해도 반응하지 마세요. 제게 몇 주일만 시간을 주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 판단하세요. 그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대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모여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죠. 사람들은 놀라는 표정이었으나 마이클은 무시했다. 엘버트 네리가 그들을 밖으로 내보내기 시작했다. 마이클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헤이건, 잠깐만 남아주세요. 헤이건은 저택이 한눈에 들어오는 창가로 갔다. 그는 카프레짐들과 카를로 리치, 로코 램포네가 네리의 안내를 받으며 밖으로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그런 다음 마이클을 돌아다보며 말했다. 정치인 인맥은 모두 따져 놓았습니까? 마이클은 유감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모두 하지 못했어요. 4개월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버지와 제가 해오던 중이었어요. 그래도 판사들은 1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부 잡아놓았어요. 거물급 국회의원도요.
뉴욕 출신 여당 의원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코를레오네 패밀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만 더욱더 강력해져야 합니다. 그는 헤이건을 보며 웃었다.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겠죠? 헤이건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습니다. 나를 이 일에서 제외시킨 이유만 빼면 다 이해합니다. 난 시칠리아인 밑에서 잔뼈가 굵었고 그 계획도 알고 있습니다. 마이클이 웃었다. 아버지도 당신이 결국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난 더 이상 여유를 부릴 수 없습니다.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여기 있어 주세요. 최소한 2, 3주일만이라도요. 지금 라스베가스에 전화해서 부인께 알려드리세요. 이곳에 2, 3주일만 있다가 돌아가겠다고. 헤이건이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물었다. 저들이 어떻게 공격에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이클이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죠. 우리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접근해 올 거라고. 바르지니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접근해 올 겁니다. 지금으로선 누군지 짐작할 수 없지만 헤이건이 웃으면서 말했다. 나 같은 사람? 마이클도 웃었다. 당신은 아일랜드인이에요. 저들은 당신을 믿지 않아요. 난 독일계 미국인이야. 헤이건이 말했다. 그들에겐 아일랜드인이에요. 그들은 당신에게 접근하지 않을 거예요. 내리는 경찰 출신이니 그에게 접근하지도 않을 거예요. 게다가 두 사람 모두 나와는 아주 가까운 사이고요. 그들이 도박을 할 리는 없어요. 로코 램프네는 별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안 될 테고 클레멘자나 테시오 아니면 카를로 리치겠죠? 난 카를로에게 걸겠소. 헤이건이 조용히 말했다. 두고 봅시다. 오래 걸리진 않을 테니까. 마이클이 말했다. 이튿날 아침 헤이건과 마이클이 함께 아침 식사를 할 때였다. 마이클은 서재에서 전화를 받고 나서 부엌으로 돌아와 헤이건에게 말했다. 이제 행동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된 것 같군요. 일주일 뒤에 바르지니를 만날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새로운 평화협정을 맺어야죠. 마이클이 웃었다. 누가 전화했나? 그쪽과 접촉한 놈이 누군가? 헤이건이 물었다. 코를레오네 패밀리 중에 누구이든 접촉을 한 사람이 배신자라는 것을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마이클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테시오. 두 사람은 말없이 아침 식사를 끝냈다. 커피를 마시면서 헤이건이 고개를 슬레슬레 흔들었다. 카를로가 아니면 클레멘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테시오라니. 정말 뜻밖이군.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영리하잖아요. 제 딴에는 그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했겠죠. 나를 바르지니에게 당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코를레오네 패밀리를 이어받겠다는 속셈이죠. 내게 달러부터 밀어내겠다는 거죠. 내가 이길 수 없을 거라고 계산한 거예요. 헤이건은 잠시 주저하다가 물었다. 그의 계산이 어느 정도나 옳겠나? 마이클은 어깨를 으쓱했다.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요. 아버지는 정치적 인맥이나 영향력이 10명의 부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분이셨어요. 나는 지금 아버지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거의 대부분 인계받았어요. 하지만 그걸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가 확신에 찬 얼굴로 헤이건을 쳐다보았다. 그들이 날 대부라고 부르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테시오가 치사한 놈이군요. 그럼 바르지니와 회동하기로 약속한 건가? 헤이건이 물었다. 네, 일주일 뒤에요. 테시오의 구역인 브루클린의 안전한 장소에서요. 마이클이 다시 웃음을 띄었다. 그 전까지 조심하게, 헤이건이 말했다. 마이클은 처음으로 헤이건을 차갑게 노려보았다. 콘실리에르에게 그런 식의 충고까지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코를레오네 패밀리와 바르지니 패밀리 간의 평화회동이 있기 전 일주일 동안 마이클은 헤이건에게 자신이 얼마나 조심하고 있는지 보여주었다. 그는 저택 밖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고 내리를 대동하지 않고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다. 딱 한 가지 난감한 일이 있기는 했다. 코니와 카를로의 아들이 성당에서 견진성사를 받게 되었는데 케이가 마이클에게 대부가 되어달라고 부탁한 것이었다. 마이클은 거절했다. 내가 자주 부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를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들어줘요. 코니가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카를로도 마찬가지고. 그들에겐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네, 마이클. 케이가 말했다. 마이클이 거절할 걸 알면서도 졸랐기 때문에 케이는 그가 화를 낼 줄 알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다. 좋아.
하지만 저택 밖에서는 안 돼. 신부님을 이리로 모셔와서 견진성사를 할 수 있도록 말해봐. 비용은 우리 쪽에서 얼마든지 부담할 테니. 만일 그것 때문에 교회 측과 문제가 생기면 헤이건이 알아서 처리해 줄 거요. 이렇게 해서 바르지니와의 회동 전날 마이클 코르네오네는 카를로와 코니 아들의 대부를 쓰게 되었다. 그는 조카에게 값비싼 손목시계와 금주를 선물했다. 카를로의 집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다. 카프리즘들과 헤이금, 램포넬, 그리고 당연히 대부의 부인도 참석했고 그 밖에 저택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참석했다. 코니는 자기 오빠를 얼싸안고 키스를 퍼붓는 것으로 고마움을 표현했고 케이도 그날 저녁 내내 그들과 함께 있었다. 심지어 카를로도 감정이 한껏 고조되어 마이클의 손을 잡으며 말끝마다 그를 대부라고 불렀다. 마이클도 전에 없이 친절하고 유쾌하게 굴었다. 코니가 케이에게 속삭였다. 이제 카를로와 마이클 오빠가 진짜 친구가 되어가나 봐요. 이런 일이 있으면 가족 간에도 하나가 되죠. 케이도 신유의 팔짱을 끼며 나도 기뻐요 라고 말했다. 제8부 30 엘버트 내리는 브롱스의 자기 아파트에 앉아 푸른 빛이 도는 자신의 옛 경찰 제복을 조심스럽게 손질하고 있었다. 그는 배지를 떼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윤희나게 닦았다. 길이가 조절되는 권총집은 권총을 넣은 채 의자 위에 걸쳐놓았다. 이렇게 잔손질을 하고 있자니 묘하게도 기분이 좋아졌다. 2년 전쯤 아내가 떠난 이후로 몇 번 맛보지 못한 행복감이었다. 그는 경찰 신참이었을 때 고등학생이던 리타와 결혼했다. 그녀는 검은 머리에 수줍은 소녀였으며 이탈리아 가정 출신답게 밤 10시 이전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귀가해야 했다. 내리는 그녀의 예쁜 얼굴은 물론이고 순수하고 착한 마음에 반해 사랑에 빠졌다. 리타도 처음에는 남편을 사랑했다. 그는 힘이 엄청나게 세고 선과 악에 대한 태도가 강직해서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약삭빠른 사람은 아니었다. 조직이나 개인의 의견이 자신과 다를 때는 입을 꾹 다물고 있거나 불같이 화를 내며 자신의 주장을 펴었다. 그는 결코 호락호락하게 타협해주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시칠리아인 기질을 보여주거나 화를 낼 때면 모두들 두려움에 떨었다. 그렇더라도 아내에게 화를 내는 법은 없었다. 내리는 5년 만에 뉴욕 시경에서 가장 두려운 경찰관이 되었다. 또 가장 정직한 경찰관이기도 했다. 그는 자기 나름대로 법을 집행했다. 그는 깡패를 싫어했고 밤거리에서 행인들을 괴롭히는 젊은이들을 목격하면 즉시 행동으로 제재했다. 그는 본인도 어느 정도인지 모를 정도로 대단한 힘의 소유자였다. 어느 날 밤 서부 센트럴파크에서 순찰을 돌던 중 내리는 경찰차에서 내려 검은 재킷을 입은 깡패 6명을 일렬로 세웠다. 그의 동료는 말려들기 싫어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10대 후반인 6명의 불량배들은 행인들의 길을 가로막고 담배를 요구했다. 아직 나이가 어려서 사람들을 해치지는 못하고 말로 공갈하는 정도였다. 그들은 미국식이라기보다는 프랑스식으로 성적인 농담이나 몸짓을 하며 소녀들에게 직접거리기도 했다. 내리는 8번가에서 센트럴파크 방향으로 이어지는 돌담에 불량배들을 일렬로 세웠다. 땅거미가 쥐고 있었지만 내리는 벌써 그가 가장 좋아하는 무기인 커다란 손전등을 들고 있었다. 그는 총기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경찰복을 입고 환한 표정으로 어르렁거리기만 해도 조무래기들은 겁에 질렸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내리는 검은 재킷을 입은 첫 번째 소년에게 물었다. 이름은? 소년은 아일랜드식 이름을 대했다. 내리는 소년에게 저리 꺼져. 오늘 밤 다시 널 보게 되면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라고 말했다. 소년은 허겁지겁 달아났고 내리는 자기의 손전등으로 그의 뒷모습을 비춰보았다. 내리는 다음 두 소년도 같은 절차를 거친 다음 보내주었다. 그러나 네 번째 소년은 이탈리아 이름을 대했고 동정을 살리는 듯 내리를 보며 씩 웃었다. 내리의 말투에 섞인 이탈리아 억양을 알아챈 것이다. 내리는 그 소년을 흘낏 보면서 되물었다. 너 이탈리아 출신이냐? 소년은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내리는 손전등을 가지고 소년의 이마를 냅다 갈겼다. 소년은 나가 동그라졌다. 이마의 피부는 찢어져서 얼굴로 피가 흘러내렸다. 이마가 깨지진 않고 교묘하게 살만 찢어졌다.
내리는 그에게 거칠게 소리쳤다. 너 같은 놈 때문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욕먹는 거야. 너 더러운 이름이나 말하고 저리 꺼져. 그는 소년의 옆구리를 너무 세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게 발로 걷어찼다. 집에 빨리 들어가. 길에 돌아다니지 말고 그까지 재킷은 벗어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네 놈을 병원에 보내버릴 줄 알아. 자, 어서 집에 가. 내가 너희 아버지가 아닌 걸 다행으로 알아. 내리는 다른 2명의 불량배는 그냥 보냈다. 다만 밤에는 이 거리에 얼씬도 말라며 걸어가는 녀석들의 엉덩이를 발로 차주었다. 이렇게 훈방할 때는 구경꾼들이 모여들거나 그의 조치에 반발하는 행동이 나올 틈도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그의 방식이었다. 내리가 순찰차에 올라타자마자 동료 경찰은 차를 몰았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폭력을 휘두르거나 칼을 뽑아대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정말 재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내리는 금방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그들을 피가 나도록 두들겨 팬 다음 순찰차에 태웠다. 그런 다음 공무방해죄로 구속하기 일쑤였다. 물론 병원에서 치료가 끝난 뒤에 말이다. 그 후 내리는 유엔본부 관할 경찰서로 옮기게 되었다. 그가 직속 경사에게 제대로 예의를 표시하지 않아서 미움을 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유엔본부 사람들은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교통법규에 상관없이 도로 아무 곳이나 주차를 했다. 내리는 경사에게 이런 불만을 토로했지만 평지풍파 일으키지 말고 잠자코 있으라는 말만 들었다. 어느 날 밤 무단주차한 자동차들 때문에 통행이 마비된 적이 있었다. 다음날 자정에 내리는 순찰차에서 커다란 손전등을 가지고 나와 도로를 따라 내려가며 자동차들의 유리창을 박살내버렸다. 그 바람에 고위직 외교관들도 유리창을 새로 갈아 끼우기 위해 며칠을 기다려야 했다. 경찰서에는 이런 파괴 행위에 대한 항의와 보호 요청이 빗발쳤다. 차창 사건이 일어나고 일주일 뒤 그 일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사실이 서서히 밝혀졌다. 엘버트 내리는 결국 좌천되어 할렘가로 오게 되었다. 그런 일이 있은 직후 일요일에 내리는 아내를 데리고 브루클린에 사는 과부인 누나 집을 방문했다. 시칠리아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듯 엘버트 내리는 끔찍할 정도로 자기 누나를 챙겼다. 적어도 2-3달에 한 번은 누나를 방문해서 별일 없는지 확인하곤 했다. 그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누나는 토마스라는 20살 된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았다. 토마스는 아버지 없이 자라서인지 사고뭉치였다. 게다가 몇 가지 작은 사고를 일으키면서 점점 성격이 삐뚤어졌다. 한 번은 절도죄로 걸린 것을 내리가 빼내준 적도 있었다. 그때 내리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간신히 누르고 조카에게 경고했다. 토마스, 너희 어머니 눈에 눈물 나게 하면 가만 안 둘 줄 알아라. 내가 직접 너 놈을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삼촌으로서 애정에서 나온 경고였다. 토마스는 거칠기 짝이 없는 브루클린의 뒷골목에서도 특히 거친 편에 속했지만 삼촌인 엘버트 내리만은 두려워하였다. 삼촌이 모처럼 방문했는데도 간밤에 늦게 들어온 토마스는 여전히 제 방에서 자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깨우면서 옷을 입고 삼촌 내외와 저녁 식사를 하자고 말했다. 반쯤 열린 문틈을 타고 토마스의 버릇없는 말투가 흘러나왔다. 제기랄 잠 좀 자게 내버려 둬요. 그의 어머니는 미안한 듯 웃으며 부엌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결국 3사람만 저녁을 먹었다. 내리는 누나에게 토마스가 아직도 골치를 썩이느냐고 물었고 누나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내리와 그의 아내가 떠날 준비를 할 때쯤 토마스가 일어났다. 그는 퉁명스럽게 작별 인사를 내뱉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엄마 먹을 것 줘! 라고 소리 질렀다.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엉석바지 어린애의 투정이었다. 어머니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제때 일어나야 밥을 먹지. 내가 널 위해 또 상을 차리란 말이냐? 모자간에 이런 광경은 늘상 있는 일이었지만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짜증이 났던 토마스는 그만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에이 쌍, 밥도 안 주면서 잔소리는. 됐어요. 나가 사 먹으면 그만이지. 토마스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곧 후회했다. 토마스에게 내리는 쥐를 쫓는 고양이였다. 토마스는 오늘 하루만 제 어머니를 모욕하는 게 아니라 그들끼리 있을 때는 언제나 어머니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틀림없었다. 그날따라 재수가 없어서 걸렸을 뿐이다. 그러나 화가 난 내리는 놀란 두 여자 앞에서 자기 조카를 무자비하게
그러나 안전한 부위를 골라가면서 패기 시작했다. 토마스는 처음에는 자신을 방어하려고 했으나 곧 포기하고 말았다. 내리는 토마스 입술이 부르트고 피가 날 때까지 얼굴을 때렸다. 조카의 머리채를 쥐고 벽에 부딪히기도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주먹으로 배를 쳐서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얼굴을 카펫에 내리눌렀다. 그는 두 여자에게 기다리라고 말한 뒤 토마스를 데리고 길가로 나가 차에 태웠다. 거기에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할 시험이었다. 다시 한번 그따위로 말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오는 날에는 오늘 맞은 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 네 놈이 사람 되는 것 보는 게 내 소원이다. 자, 이제 집에 가서 외숙모에게 내가 차에서 기다린다고 해. 그리고 2달 뒤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에 와보니 아내가 떠나고 없었다. 짐을 꾸려 친정으로 가버린 것이다. 장인이 하는 말이 리타가 그의 성질이 난폭해서 같이 못 살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내리는 믿어지지가 않아서 정신이 멍했다. 그는 결코 아내를 때린 적이 없으며 어떤 식으로든 위협한 적도 없고 사랑스럽다고만 느꼈을 뿐이다. 그는 아내의 태도가 너무 황당해서 며칠 동안 화를 사귄 뒤 아내를 찾아가서 얘기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런데 운이 없게도 그 다음날 밤 그의 근무 시간에 사건이 터졌다. 그의 순찰차는 할렘가의 끔찍한 폭행 사건이 일어났으니 출동하라는 호출을 받았다. 내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순찰차가 채 멈추기도 전에 뛰어내렸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커다란 손전등을 가지고 갔다. 사건 현장은 즉시 찾을 수 있었다. 사람들이 현관문 앞에 몰려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 흑인 여자가 내리에게 저 안에서 어떤 남자가 어린 여자아이를 죽이려고 해요 라고 소리쳤다. 내리는 집안의 복도로 들어갔다. 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맨 끝방에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손전등을 켠 채 복도를 따라 열려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하마터면 바닥에 쓰러져 있는 2 사람에게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다. 한 명은 25살 정도의 흑인 여자였고 다른 한 명은 12살이 채 안 되는 흑인 소녀였다. 둘 다 면도칼로 얼굴과 온몸을 난자당한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 실에는 거짓을 저지른 사내가 있었다. 내리도 잘 아는 작자였다. 왁스 베인즈라는 작자는 악명 높은 뚜쟁이의 마약 밀매꾼이자 폭력배였다. 지금도 마약을 했는지 눈이 튀어나오고 피 묻은 칼을 쥔 손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내리는 2주일 전에도 거리에서 매춘부들을 심하게 구타하고 있는 그를 체포한 적이 있었다. 그때 베인즈는 내리에게 이봐 내일이니 상관 마라 하고 소리쳤다. 내리의 동료 경찰도 흑인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건 내버려 두라고 말했지만 내리는 베인즈를 밧줄소로 끌고 갔다. 그러나 다음날 베인즈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내리는 흑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할렘가에 근무하면서 더욱 싫어졌다. 흑인들은 자기 마누라가 행상을 해서 겨우 살아가는 처지인데도 마약을 하거나 술병을 달고 살았다. 사실 그래서 내리는 그들을 위해서는 손끝 하나 까딱하기 싫었다. 하지만 뻔뻔스럽게 법을 무시하는 베인즈라는 녀석은 그런 내리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더구나 면도칼에 난자당한 어린 소녀를 보자 내리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베인즈를 연행해야겠다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내리의 등 뒤에는 이미 목격자들이 몰려들어와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 중에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순찰차에서 급히 달려온 동료도 있었다. 내리가 베인즈에게 명령했다. 칼을 버리라. 넌 체포될 거야. 베인즈가 피식 웃었다. 이봐, 날 체포하려면 총을 쏴봐. 아니면 이걸 원하나? 그가 칼을 쳐들었다. 내리가 워낙 민첩하게 움직여서 동료 경찰은 총을 뺄 필요도 없었다. 반사신경이 특별히 발달한 그는 왼손으로 면도칼을 쥔 흑인의 손목을 잡아챘다. 그와 동시에 손전등을 쥔 오른손을 짧게 휘둘렀다. 머리 옆을 얻어맞은 베인즈는 술 취한 사람처럼 우스꽝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서 면도칼이 떨어졌다. 그는 완전히 저항할 힘을 잃은 것 같았다. 그러나 내리는 냉혹하게 손전등을 다시 휘둘렀다. 이 2번째 가격은 불필요한 것이었다. 이 모습을 본 목격자들과 동료 경찰의 증언이 그가 신문받고 살인 혐의로 기소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이다. 내리는 손전등의 유리가 박살이 날 정도로 세게 베인즈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표면에 입힌 에나멜과 전구까지 펑하고 터지면서
산산조각난 유리가 밖으로 튀었다. 묵직한 알루미늄 손잡이도 찌그러져서 안에 배터리가 없었다면 두 쪽으로 구부러졌을지도 모를 지경이었다. 그 아파트에 사는 어떤 목격자는 나중에 그래도 그 사람은 머리가 단단한 편이었습니다. 만약 나였다면 이라며 내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그러나 베인저의 머리는 그렇게 단단하지 않았다. 그의 두개골은 손전등에 맞아 금이 갔다. 할렘가의 병원에 옮겨진 지 2시간 만에 그는 죽었다. 엘버트 내리가 직권 남용 혐의로 문책을 받았을 때 놀란 사람은 그 자신뿐이었다. 그는 결국 정직 처분을 받았고 살인 혐의로 기소당했다. 만일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1년에서 10년까지 꼼짝없이 징역살이를 할 게 뻔했다. 그 당시 그는 사회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억누를 수가 없었다. 한 번도 저주하고 비난하지 않았던 사회가 감히 그를 범죄자로 판결한 것이다. 그런 짐승 같은 악당을 처치한 나를 감히 감옥으로 보내다니. 그렇다면 면도칼에 난자당의 목숨이 위태로웠던, 그래서 지금도 병원에 있는 어린 소녀와 여자를 위해 사회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 그는 이런 생각을 하며 허탈해했다. 감옥에 가는 것쯤은 두렵지도 않았다. 그는 경찰 경력이 있고 특히 죄의 특성상 선처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 동료 경찰 몇 명도 자기 친구들에게 잘 말해두었으니 걱정 말라고 안심시켜 주었다. 한편 버룽스에서 생선 가게를 하는 약삭빠르고 보수적인 이탈리아 노인인 장인은 엘버트 네리 같은 녀석은 형무소에서 1년도 못 살 거라고 생각했다. 다른 죄수들한테 맞아 죽거나 아니면 네리가 그들을 죽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자기 딸은 남편 잘만한 덕에 온갖 수치와 모욕을 받게 될 게 뻔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한 네리의 장인은 코를레오네 패밀리와의 연주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코를레오네 패밀리의 끈앞을 찾아가 사정 얘기를 했다. 그는 코를레오네 패밀리의 간부에게 보호비조로 돈을 상납하고 최고급 생선을 선물로 갖다 바치기도 했던 것이다. 코를레오네 패밀리는 엘버트 네리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법을 철저하게 집행하는 경찰관이라는 점에서 전설적인 인물처럼 인식되어 있었다. 경찰 제복이나 권총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고 있었던 것이다. 코를레오네 패밀리는 항상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다. 그가 경찰관이라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진정한 운명을 모르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만 결국은 시간과 운명이 그들을 제갈길로 인도해 주는 법이기 때문이다. 좋은 제목을 발굴하는 안목이 있는 클레멘자는 네리의 문제를 가지고 톰 헤이건을 찾아갔다. 헤이건은 경찰의 공식 서류 사본을 꼼꼼히 읽어본 뒤 클레멘자의 생각을 경청했다. 제2의 루카 브라시를 찾아냈군? 헤이건이 말했다. 클레멘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뚱뚱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뚱뚱한 사람 특유의 온화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내 생각도 그렇소. 마이클이 직접 이 문제를 검토해야 하오. 그렇게 해서 엘버트 네리는 구치소에서 북부 형무소로 이송되기 직전 판사가 새로운 증거와 고위 경찰이 제출한 공술서를 근거로 그의 사건을 재심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 그는 결국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엘버트 네리는 바보가 아니었고 장인은 자신의 공을 숨기지 않았다. 네리는 장인에게 전후 사정 얘기를 듣고 그의 공에 보답하기 위해 리타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생명의 은인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러 롱비치로 갔다. 물론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다. 마이클은 그를 서재로 안내했다. 네리는 정중하게 감사의 인사를 했고 놀랍게도 마이클은 따뜻한 미소로 그의 인사를 받았다. 같은 시칠리아 동포가 그런 일을 당하는데 가만히 보고 있어서는 안 되죠. 놈들도 훈장을 주지는 못할 망정. 그러나 원래 정치가들이란 놈들은 압력단체의 말에는 끽소리도 못합니다. 만약 내가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당신이 얼마나 부당한 처사를 당했는지 조사하지 않았다면 이번 일에도 끼어들지 않았을 겁니다. 내 부하가 당신 누님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면서 당신이 항상 누님과 조카를 걱정하고 조카가 삐뚤어 나가지 않게 하려고 애썼다고 하더군요. 당신 장인도 당신을 이 세상에 복이 드문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하고요. 그런 칭찬을 받기는 쉽지 않죠.
마이클은 일부러 내리의 아내가 떠난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들은 잠시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리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마이클 코르네오네에게는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마이클은 그보다 겨우 5살 위였지만 내리는 자기 아버지 연배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마이클은 마지막으로 본론을 꺼냈다. 당신을 아무 대책 없이 감옥에서 빼주었다면 말이 안 되겠죠. 내가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라스베가스에 투자한 호텔이 있는데 원한다면 경험을 살려 호텔 경비원을 하도록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당신이 다른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은행에 말을 해서 자금을 빌려줄 수도 있고. 내리는 놀랍고 고마운 마음을 억누르며 정중히 사양했다. 고맙습니다만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라 근신해야 합니다. 마이클이 명쾌하게 말했다. 아, 그런 걱정은 마십시오. 내가 모두 처리하겠소. 경찰 감시 같은 건 잊으시오. 은행에서 까다롭게 굴지 못하도록 당신의 신상기록표를 고쳐놓겠소. 신상기록표란 경찰이 범죄자의 신상에 대해 기록해놓은 서류로 범죄자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을 때 판사에게 제출되는 것이다. 내리는 경찰 생활을 하면서 판결을 앞둔 피의자들이 경찰 기록표에 뇌물을 주고 기록표의 전과 기록을 말소시켜서 판사에게 관대한 처분을 받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 그래서 그는 마이클 코르네오네가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을 때 별로 놀라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이 그런 경우에 속한다고 생각하니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겠습니다. 내리가 말했다. 좋습니다. 마이클은 이렇게 말하며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이 모습을 보고 내리는 그만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점심시간이군. 갑시다. 우리 식구들과 점심 식사라도 합시다. 아버지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 댁에 가실까요? 어머니께서 후추와 계란 그리고 소시지 요리를 하셨을 겁니다. 진짜 시칠리아식이죠? 그날 오후 엘버튼 내리는 15살 때 부모를 잃은 후 처음으로 가장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돈 코르레오네는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내리의 부모가 자기 고향에서 몇 분 걸리지 않는 이웃 동네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반가워했다. 대화는 즐거웠고 음식의 맛이 있었으며 포도주의 맛은 거하고 감미로웠다. 내리는 결국 이 진실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특별할 것 없는 손님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세상에서 영원히 살며 행복을 누릴 수도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 올랐다. 마이클과 돈 코르레오네는 차가 있는 곳까지 그를 배웅했다. 돈 코르레오네는 내리의 손을 붙잡고 다정하게 말했다. 자넨 참 마음에 드는 친구야. 여기 내 아들 마이클은 지금 올리브유 사업을 배우고 있어. 내가 나이를 먹어서 은퇴하려고 하지. 그런데 마이클이 내게 와서 자네 얘기를 하면서 도와주고 싶다고 하지 않겠나? 나는 올리브 사업에나 신경 쓰라고 했지. 그런데 마이클이 고집을 부리더군. 시칠리아 출신의 참 좋은 친구가 있는데 지금 더러운 계략에 걸려 들었다고. 그러면서 내가 관심을 보일 때까지 어찌나 귀찮게 조르던지. 지금에야 말하지만 마이클의 말이 옳은 것 같네. 자네를 만나고 보니 우리가 이 문제에 개입한 게 잘했다 싶네. 앞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고 얘기하게. 알겠나? 우리가 힘껏 돕겠네. 그때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돈 코르레오네를 떠올리며 내리는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오늘의 이 성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내리가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사흘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포섭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코르레오네 패밀리는 사회에서 범죄 취급을 당한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해결해 주었다. 사회와는 달리 코르레오네 패밀리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주었다. 그는 코르레오네가 창조한 세상에 사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았다. 코르레오네 패밀리는 영역은 작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내리는 다시 마이클을 찾아가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라스베가스보다는 뉴욕의 그의 패밀리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충성을 맹세했고 마이클은 감동을 받았다. 그 일은 그렇게 결정되었다. 그런데 마이클은 굳이 내리에게 패밀리가 소유하고 있는 마이애미 호텔에서 휴가를 즐기고 오라고 권유했다. 거기서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모든 비용과
한 달치 월급도 선불로 지급될 거라고 했다. 그 휴가에서 내리는 난생 처음 호사스러운 생활을 맛보았다. 호텔 직원들은 당신이 마이클 코를레오네의 친구군요? 라고 말하며 특별 대우를 해주었다. 그 말은 어딜 가나 내리를 따라다니며 무사 통과시켜 주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 마지못해 호주머니를 들게 만드는 허름한 방이 아니라 최고급 객실을 배정받았다. 호텔 나이트클럽을 경영하는 사람은 그에게 아름다운 여자들을 붙여주었다. 뉴욕으로 돌아왔을 때 내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약간 달라져 있었다. 내리는 클레멘자의 부대에 배속되어 노련한 인사 담당자에게 은밀한 테스트를 받았다. 그는 전직 경찰관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계가 필요했다. 그러나 그가 반대편에 서서 얼마나 양심적인 경찰관 노릇을 했건 포악한 성질은 높이 살만했다. 그래야 내리는 1년도 못 되어 정식 단원이 되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것이다. 클레멘자는 입이 닳도록 내리를 칭찬했다. 그는 경이로운 인물이며 제2의 루카 브라시라고 표현했다. 아니, 루카 브라시보다 더 낫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어쨌든 내리는 새로운 발견이었다. 힘이 놀라울 만큼 장사인데다가 반사신경이나 민첩성은 조 디마지오는 메이저리그의 미국 양키즈 강타자입니다. 조 디마지오도 부럽지 않다고 극찬했다. 클레멘자는 또 내리가 자기처럼 누군가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톰 에이건처럼 마이클의 직속부하로 삼으라고 권했다. 내리와 같이 특별 케이스인 경우에는 월급은 많지만 도박장을 개설한다든지 폭력배 조직을 만든다든지 하는 따위의 부업은 할 수 없었다. 내리는 마이클을 존경하고 충성을 다했다. 이제 자네에게도 루카 브라시가 생겼군. 어느 날 헤이건은 마이클에게 이렇게 농담했다.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기 힘으로 그를 발굴해냈다는 사실에 대해 묘한 성취감을 느꼈다. 엘버트 내리는 죽을 때까지 그의 신복일 것이다. 물론 그것은 아버지에게서 배운 방법이었다. 마이클은 언젠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서 루카 브라시란 자를 쓰게 되었는지 물어보았다. 돈 코를레오네는 이제 그것을 가르쳐 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이 세계에는 죽여달라고 날뛰는 놈들이 있다. 그런 놈들을 주목해야 해. 그들은 도박 게임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거나 누군가 자기 차를 끌고 나왔다고 화를 내며 다짜고짜 자동차에서 뛰어내리는 성질이 불같은 놈들이지. 상대방의 실력도 모르면서 욕을 하고 시비를 걸기도 하고. 나도 그런 멍청한 놈을 본 적이 있는데 무기도 하나 없이 위험한 깡패들에게 일부러 시비를 걸더구나. 이런 놈들은 세상을 향해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 하고 큰 소리 치고 다니지. 그리고 어디 가나 그런 놈들한테 당하는 사람들이 있지. 매일 신문에서 그런 사건들을 읽지 않느냐? 그런 놈들은 무고한 사람들에게도 굉장한 해를 끼치지. 루카 브라시도 그런 부류였지. 하지만 그는 굉장히 힘이 세서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가 없었지. 이런 자들은 대개 자기 목숨을 생각하지 않지만 루카 브라시는 그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무기였지. 그런 자를 내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제로 죽고 싶어하는 그들의 성질을 잘 이용하는 거야. 다시 말해 너가 그의 죽음을 바라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란 걸 믿게 만들고 동시에 너가 그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거지. 그럼 그때부터 너의 사람이 되는 거다. 이것은 돈 코를레오네가 죽기 전에 가르쳐준 가장 귀중한 교훈이었다. 마이클은 내리를 자신의 루카 브라시로 만들 때 그 방법을 사용했다. 엘버트 내리는 지금 버룽스의 자기 아파트에서 경찰 제복을 입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솔질을 했다. 권총집도 광택을 냈다. 경찰 모자도 손보고 차양도 깨끗하게 닦았다. 튼튼한 검은 구두도 윤나게 닦았다. 이 일은 자기가 좋아서 선택한 일이다. 그는 이제야 세상에서 자기 자리를 찾았다. 마이클 코를레오네는 자기를 절대적으로 믿어주었다. 그리고 오늘 그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